나라의 경제를 무한하게 걱정하는 우리 경제설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박시동 평론가님 어서 오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권순우 기자님. 권순우입니다. 네, 박시동 평론가님. 네네네. 감기 걸렸어요? 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정신이 해이해지면 보통 감기에 프로답지 걸리죠. 못했죠. 정확합니다. 정확해요. 건강 관리도 이게 실력 아닙니까, 맞아요. 그죠? 맞습니다. 네. 평소 프로답지 지론이시잖아요. 못합니다. 최은경 기자님도 실망입니다. 네, 프로답지 못하죠. 왜요? 저기도 걸렸어요? 네. 정말. 여기가 더 심각해요. 그런가요? 여기가 덜 프로. 네, 저 프로. 자, 그리고 신혜영 기자님 어서 오시고요. 프로 신혜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저희가 경제설전 시간에 2025년 올해 한 해 우리 경제 큰 이슈들 한번 쭉 정리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그중에 또 어떤 이슈들은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게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좀 자세히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 일단 박시동 평론가가 목 상태가 좀 안 좋으시니까 오늘 좀 신혜영 기자님이 좀 많이 도와주시고, 우리 권순우 기자님도 좀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실력 안 되는 사람 어떡하겠습니까? 도와줘야지. 원래 사회적 네. 약자를 배려하는 게 네. 좋은 사회입니다. 예, 사배자. 네. 세상이 자. 이렇게 험합니다, 여러분. 네. 얼마나 밤에 논 거예요, 도대체. 정확합니다. 그죠? 맞습니다. 밤에 놀다 감기를, 여기는 성년회가 그렇게 위험한 겁니다. 네. 밤에 술 마시고 찬바람 잘못 맞으면 감기 걸릴 수 있거든요. 근데 최 부장님은 그 감기는 아니신 것 같아. 그죠? 그냥 애한테 옮으셨나? 아니요. 그건 아니시고. 알겠습니다. 나약해서 걸렸어요. 자꾸 우리 최 부장 말 시키지 마세요. 목 아껴야 됩니다. 아이고, 또 같은 또 회사 편이라고 또 눈물 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이슈들이 쭉 있었는지 하나하나 좀 살펴볼까요? 네, 오늘 경제설전 2025 총 결산 특집이고요. 네. 10가지 뉴스, 10가지 키워드를 꼽아봤습니다. 네. 자, 첫 번째 키워드, 이재명 정부의 성장과 회복 중심 경제 기조 대전환입니다. 성장 기조로 대전환했다. 성장과 회복. 회복. 예. 나단. 네. 자체 효과음. 네, 이런 거 회복해야죠. 왜냐면 워낙 지난해 12월부터, 물론 이제 그 전부터도 안 좋았습니다만 지난해 12월에 너무 크게 훼손이 좀 됐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조기 대선으로 이제 출범한 이재명 정부에서 네. 정권 초기의 국정 운영 동력을 경제 회복에서 찾겠다라고 하면서 특히 가계소득 확충 그리고 서민 물가 안정 관련해서 다양한 대책을 내놨어요. 네. 우리 다 받았던 민생 회복 지원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전체적으로는 경상수지 회복, 수출 견조, 국제 신인도 회복 등 경제 부활의 토대를 구축했다. 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근데 이번 정부가 출범할 때 인수위가 없었잖아요. 그리고 약간 좀 진보 정부들이 들어서게 되면은 성장을 어느 정도 강조할 것인가에 대한 그 퀘스천이 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정부 처음에 출범한 이후에 어디로 가는 거지라는 거를 되게 많이 관심들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근데 경제 정책 방향이 좀 명확하진 않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야, 이게 뭐 또 이렇게 기업 때리기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들 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반대였죠. 이전보다 네. 대기업 총수들을 더 많이 만나고 막 그러니까 네. 그러면은 대기업 총수들 만나는 그러면 친기업 정부가 되는 거야?라고 또 하다가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보면은 그 제가 뭐 종종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요새 국제 경제 질서나 경쟁 방식이 네. 국가하고 기업이 같은 팀으로 뛰어요. 그러니까 미국 기업 나가면 미국 정부가 도와주고 일본 기업 오면 일본 정부가 도와주고 막 그런 네네네. 상황이어서 사실 기업이든 정부든 이렇게 단독 플레이를 해서는 국제 경쟁력을 갖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요즘에 올해 1년 동안 있었던 일련에 뭐 앞으로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누게 될 건데 그런 부분에서는 기업하고 정부가 같이 대응하면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부분들이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경제정책 방향의 성장과 회복이 무엇이냐라고 한다 그러면은 오히려 좀 그런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됐다 그럴까?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방향이 좀 명확하게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네. 과거보다 확실히 이른바 뭐 진보 정부인 경우에서 보면 가장 역대로 보면 좀 친기업적이다는 이미지를 많이 좀 받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근데 사실 근데 기업들한테 요구하는 사안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래요? 이게 뭐 남쪽 지역에 반도체 공장 만들어라 이런 것들이 그런 메시지도 이렇게 불명확하지 않게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뒤에서 뭐 따로 뭐 이런 거 뭐 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공개석상에서 바로 얘기를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좀 정부하고 기업의 관계가 어떤지를 투명하게 볼 수 있다는 측면도 좀 특징인 것 같습니다. 네. 자, 하여튼 성장과 회복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번 정부의 테마, 정부 출범하면서부터 세웠던 기치였다는 거. 그다음에
역시 뭐 코스피 4천 돌파가 우리 경제에 있어서 가장 또 큰 뉴스들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키워드 코스피 4천 시대 개막 나단인데요. 올 초만 해도 뭐 특집인데 효과음 준비 안 해놨습니까? 오늘 제작진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쉽지 장기 않아요. 걸리셨어요, 제작진? 아유, 제가 좀 오바를 해봤습니다. 네. 뭐올 초만 해도 사실 뭐 관세 전쟁 리스크에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대내외적 이슈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제 뭐 관세 전쟁도 저희가 좀 이따 키워드로 다루겠지만 어떤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고 네. 그다음에 또 정책적으로도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불렸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는데 이것도 좀 변화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난 10월에 코스피 3,600선을 넘더니 10월 27일 대망의 4,000포인트 돌파. 지금 보니까 4,123 정도네요. 오, 네. 많이 올랐네요. 4,123. 네. 그래요. 자, 어떻게 다들 훈훈하시죠? 아닌가? 훈훈하죠. 네. 우리 박시성 평론가만 훈훈하신 모양이에요. 이분들은 또 안 하셨어 이번에 주식을. 네. 근데 이거는 진짜 역사적인 그렇죠. 예, 사실은 이런 정도의 드라마틱한 상승을 제가 볼 때는 이게 우리 생에 다시 경험할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맞아. 상승률이 정말로 짧은 기간에 드라마틱하게 나왔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볼 때 세계 증시에도 유례없는 수준으로 된 거예요. 그때 코로나 한번 그때 이제 네. 그때가 한 1,400까지 빠졌다가 쭉 올라왔던 그때 한번. 근데 네. 그때 감동보다 지금 이게 훨씬 더 크죠.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그 전 상황이 사실은 조금 우리가 심각했거든요. 네. 잠깐 짚어보자면 우리 시장에 투자했던 우리 동학개미의 48%가 최근 3년에 우리 시장을 떠났었어요. 뭐 산토끼는 고사하고 집토끼 반이 집 나가던 상황이었거든요. 국장 탈출은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가 이제 네. 해줘야 될 정도였고요. 외국인들이 그 직전 연도에 9개월, 10개월 연속 사상 최장기간 순 매도 중이었습니다. 물론 그 안에도 적절히 호재가 있었겠죠. 근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호재가 뭐야? 난 모르겠어. 한국은 던져라고 해서 역대 최장기간 순매도 맞아요. 중이었어요. 그리고 계엄 올 딱 요맘때죠. 작년 요맘때 계엄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미 굉장히 안 좋은 상황으로 우리 이 증시를 보고 있었던 외국인들이 사실 계엄으로 인해서 뉴욕이라든지 런던의 이제 헤드쿼터가 투자 비중 다시 재축소를 전략적으로 결정했었어요. 그랬겠죠. 워낙 예.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전 세계 자금을 예를 들어서 만약에 큰 펀드가 뭐 우리 한 100조 운영한다 예를 들어서 네. 그러면 뭐 미국에 뭐 40, 뭐 유럽에 20, 뭐 중국에 뭐 15 이렇게 쭉 배분할 거 아닙니까? 그때 한국 포션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2였는데 야, 더 줄여. 뭐 1.5 뭐 네. 그런 정도로 추가 비중 축소를 안고 시작한 한 해였었어요. 불확실성이 너무 크니까. 여기는. 그렇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대선을 극복하고 나서 2294인가요? 제가 볼 때 연중 최저점이 아무튼 2300이라고 그냥 해볼게요. 거기서부터 4200까지 뒷자리 빼면은 거의 2배 정도잖아요. 2000대 네. 초반에서 4000대 초반까지 간 거니까 이 정도 드라마틱한 상승을 만들어낸 거는 제가 볼 때는 어마어마한 사실은 경제적 성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뭐 NH투자증권에서 올해 가장 많이 오른 자산 계산해 보니까 은이 1등이었습니다. 113% 올랐고. 올해. 예. 근데 모든 자산 통틀어 가지고 코스피 지수가 2위였습니다. 와. 70%. 갖고만 있어도 그냥 70% 먹는 거네. 아니 갖고만 있어야. 샀다 봤다 하지 네, 말고. 갖고만 있었어야 70%를 벌 수 있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코스피 4천 된 게 저는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인상 깊게 보는 포인트가 이게 지수가 오른다는 게 그냥 누가 사서 오르고 돈이 풀려서 오르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네. 그 근간에 있는 기업들의 경쟁력이 달라지는 부분들을 반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하고 경쟁하면서 밀려나갔던 산업들이 좀 많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 조선 같은 경우는 조금만 더 있으면은 이제 거의 모든 배의 경쟁력이 중국한테 추격을 당할 거라 그랬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그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야 배는 이제 조선은 이제 중국이랑은 못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 시장이 새로 생겨나면서 그 탄력을 받게 됐거든요. 네. 그리고 방위 산업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방위 산업은 국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여기저기서 주문을 하려고 보니까 다른 나라에서 방산을 안 만든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제대로 만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인 실적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방위 산업이 굉장히 큰 포션을 차지하게 됐고 뭐 전력기기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 한 30년 동안 안 깔던 거를 갑자기 지금 막 깔면서 그럼 30년 동안
안 깔았으니까 공장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거를 이제 사가는 게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코스피가 2,000에서 4,000으로 오르는 게 그냥 와 2,000에서 4,000으로 주가가 올랐구나 이런 게 아니고 우리나라 산업의 경쟁력이 달라졌다는 부분들을 지수가 반영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유심히 보시면은 네. 야 이렇게 많이 오르면 빠지는 거 아니야? 뭐 우리나라 또 2,000 가는 거 아니야? 그런 고민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을 네, 좀 네, 드리고 네. 싶습니다. 하여튼 올 초에 막 네. 3천 어쩌고 얘기한 사람들 좀 미친놈이라고 막 그때 욕 많이 먹었었는데 지금 이제 4천을 돌파하는 상황까지 왔고요. 네, 특히 이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시장이 가끔 이렇게 오른 적은 있습니다만 그건 이제 지수 음. 개별 주가였는데 이번에 4천을 돌파하면서 질적인 구조적인 또 변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단은 개혁책들이 일단 시동을 걸고 있고요. 맞습니다. 된 게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1, 2차 상법 개정이 됐고요. 네. 그로 인해서 뭐 PBR이든 PR이든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들 보이고 있고요. 어쨌거나 투자 문화가 많이 달라지면서 이제 기업들도 예를 들면은 무조건 뭐 개인 투자자들을 뭐 우습게 본다라든지 뭐 묻지마 따지지마 하면서 뭐 물적 분할을 해보겠다라는 등 뭐 쪼개기 상장을 하겠다는 등 많이 없어졌죠.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일단 아직 제도적으로 좀 덜 갖췄다 하더라도 그런 걸 이제 눈치 보면서 맞아요. 질적으로 구조적으로 조금씩 우리 시장 자체가 선진화되고 있다라는 믿음도 내외적으로 주고 있다라는 것도 예. 추가적으로 앞으로도 이 정도 선 밑으로는 안 갈 수 있다. 한국 시장이 달라지고 있다라는 믿음을 네네. 주고 있다. 의미가 있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자사주 소각한 데도 되게 또 많아졌고 하여튼 네. 문화가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평론가님 말씀드리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네. 주주충실 의무가 들어갔잖아요. 상법 개정안에. 그렇죠.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주주충실 의무가 예전에 삼성 에버랜드 사태 때 나왔던 일이에요. 여기도 약간 감기 기운 있는 것 같은데. 저도요? 약간 근데 좀 목이 좀 잠기는데 다른 분들은 물을 주시는데 저는 물을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네. 그래갖고 몸으로 지금 저항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삼성 에버랜드 사건이라 그러면 되게 오래된 사건이잖아요. 예. 그때 처음에 나왔던 표현이 이사회는 주주는 신경 안 써도 된다라는 판결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이사를 주주들이 추천해서 이사회를 구성하는 건데 주주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그걸 해서 법 조항에다 굳이 그걸 집어넣자고 싸웠던 시간이 10년도 넘게 걸린 일이 진짜 그거는 상법 개정의 모든 내용들도 중요하겠지만 네. 가장 큰 방향에서 주주충실 의무가 들어간 거는 정말 우리나라 자본시장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당연히 들어갔었어야 되는 건데, 그죠? 너무 오랜 세월 우리가 좀 억울한 거죠, 그거는 주주들이. 네. 자, 그리고 관세 협상 이것도 우리 경제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이슈였죠. 네, 세 번째 키워드 한미 관세 협상 극적 타결입니다. 뭐 우리 3실장을 비롯해서 이재명 대통령도 직접 미국에 날아가서 트럼프 직접 만났죠. 그래서 지난 7월 달에 극적 타결이 됐는데 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을 하면서 상호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인하를 시켰고요. 네. 뭐 반도체라든지 의약품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최애국 대우 보장 받았고 특히 또 한국 그 핵 추진 잠수함 건조하는 거, 그다음에 우라늄 농축 권한 확대에 대한 미국의 지지도 확보했다. 이런 성과를 냈습니다. 네, 물론 3,500억 달러라는 적지 않은 돈이 나가긴 하지만 나가긴 합니다만, 자 그런 이슈가 있었고, 이 이슈는 많은 분들 아실 것 같아가지고 네. 많이 안 알려진 에피소드 하나 오, 들려드릴게요. 한번 살짝 가볼까요? 그 김정환 산업부 장관님이 그때 얘기를 해주었던 건데 그쪽에다가 이제 우리 쪽 의견을 내 가지고 보냈다는 거예요. 미국 쪽에다 러테닉 장관한테. 그러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미국에서 이렇게 왔잖아요. 네. 근데 오는데 답이 계속 안 왔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합의가 안 되는 것 같다. 우리 뜻은 보냈는데, 네. 예? 답이 안 오길래 이거는 이제 합의가 안 되겠다 네. 싶어가지고 합의 안 됐을 때 전 세계 국가 22개국 국가가 우리나라에 와 있는데 이게 합의가 안 되면은 이제 우리나라 언론에서 대통령을 엄청나게 공격을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 뭐 무능하고 막 그런 걸로 막 공격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쪽 미국 쪽에다가 합의가 안 됐다고 하지 말고 그냥 결론이 안 난 거니까 좀 뒤에 계속 하는 거. 이번에만 그러니까 안 된 건 알겠는데 그냥 이번에만 안 된 걸로 치고 메시지를 좀 내주면 안 되겠냐. 예. 그러니까 이번은 완전히 끝난 게 아니다. 협상은 계속 진행 중이다. 협상은 진행 중이다. 네. 협상은 끝났는데 네. 네. 협상이 진행 중이다라는 메시지를 좀 내주시면 안 되겠냐라고 좀 그 일종의 언론 플레이를 예. 하려 그랬던 거죠. 그래갖고 보냈는데 미국에서 그걸 받고서 바로 회신이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메시지 그대로. 아. 그러니까 이게
야 한국 진짜 합의 안 할라 그랬었나 봐. 그러니까 그 얘기가 우리가 뭘 보냈고 답이 없길래 좀 힘들겠다 싶었는데 네. 근데 지금 현재 뭐 국제회의 같은 게 있으니까 요 언론용으로 지금 너무 안 됐다고만 하지 말고 그냥 진행 중이다 정도만 우리 발표합시다라고 얘기한 메시지가 그쵸. 그쪽에서 읽을 때는 와 뭐야 한국 그냥 아예 우리랑 협상할 생각이 없나? 야 큰일 났네. 추가 딜을 제시할 줄 알았는데 그냥 그쵸. 일단 이렇게만 발표를 해달라고 그래서 뭐 이런 오히려 거였구나. 급해졌다 저쪽이. 그리고서 바로 메시지가 왔는데 네. 우리가 보냈던 안을 다 수용한다는 안이 왔다는 거예요. 음. 그래갖고 왜 이게 이렇게 되지?라는 부분들이 물론 이제 해석하기에 나름이긴 하지만 네. 그 메시지를 받다 그래갖고 야 진짜 그 하루라는 기간이 엄청 긴박하게 돌아갔구나라는 생각이 좀 하루가 엄청 들었습니다. 기셨겠네 그분들도. 자 그렇게 타결이 됐었던 그런 비하인드 좀 전해주셨고 네 번째 키워드 가겠습니다. 반도체 수출 사상 최대, 전체 수출액 규모 역대 최고입니다. 수출이 특히 이제 반도체가 어마어마한 모양입니다 진짜. 네. 예. 지금 현재 내년 전망을 뭐 얼마요? 100조. 100조. 100조는 진짜 우리가 한 기업이 그죠 한 기업. 100조를 판다는 거는 한번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듣도 예. 보도 못한 숫자인 거죠. 네, 이번에 반도체가 정말 신기했던 게 네. 처음에 AI 쪽에서 불이 좀 붙었었거든요. 그래서 HBM을 중심으로 붙었는데 여러분이 기억하실려나 모르겠지만 이제 윈터 이즈 커밍이라 그래가지고 예. 반도체에 겨울이 온다. 네, 겨울이 온다 그래가지고 작년 말부터 해서 이게 한국 되게 안 좋다. 메모리 반도체가 만약에 안 팔릴 거다. 근데 저는 그게 신의 한 수였다고 봐요. 그래가지고 이게 안 팔릴 것 같아서 공급도 많이 안 늘려놓고 예. 별로 준비가 안 돼 있었어. 예상을 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AI 수요가 몰아치면서 반도체를 갖다 쓰기 시작하니까 원래 쓰던 사람들까지 달라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래 쓰던 반도체가 지금 새로 나온 HBM보다 마진율이 더 높아지는 상황까지 발생을 했어요. 네네네. 그래갖고 그러면 이제 HBM을 팔던 하이닉스가 정말 처음에 먼저 잘 나가다가 그러다가 레가시 디램 중심으로 팔고 있는 삼성전자가 나가다가 제일 최근에는 그 HBM4에서 삼성전자가 또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보도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HBM4는 또 같이 가는 모양새가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외국계 리포트에서 야 이거 이런 식이면 내년에도 메모리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메모리 업체들이 만약에 이게 계속 잘 될 거라고 생각했으면 증설을 미리 해놨을 거예요. 네. 근데 증설을 안 해놨어요. 뭐 평택 P5 공장 이런 것들 아니면 용인 클러스터에 있는 1공장 같은 경우에 뭐 진작에 공사 시작했을 수도 있는데 괜히 공장 지었다가 이거 사가는 사람 없으면 골치 아프니까 공사를 굉장히 미뤘었거든요. 그래갖고 무슨 일이 벌어졌냐? 평택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엄청 떨어졌었어요. 공장을 짓다가 안 지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다시 이 정도로 팔리면 다시 지어야 되겠다 그래갖고 P5 공장 돌기 시작하면서 거기도 이제 아파트 거래 좀 되기 시작했고. 네. 근데 이제 공장 다시 짓는 거를 공사 재개를 하더라도 그 공장이 또 완공되려면 또 27년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내년에도 이건 무조건 올라간다. 내년에도 생산량이 크게 늘지는 못해요. 늘릴 수가 없죠. 공장을 근데 갑자기 뭐 이렇게 늘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네, 그래가지고 그 지금 외국계 리포트에서는 뭐 내년에도 뭐 골드만삭스 같은 데는 가격이 70% 올라간다 이런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좀 그렇게까지 올라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네, 너무 비싸요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맞습니다. 지금 일단 반도체 슈퍼 사이클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오자마자 당초 이 슈퍼 사이클에 그러면 끝단이 어디냐라고 할 때 조심스럽게 2026년 말 2027 상반기 언저리 얘기하다가 2027 끝까지 갔고요. 지금 나오는 레포트들은 2028까지도 사이클이 이어진다는 레포트가 그래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 점점 사이클이 길어지고 있어요. 와, 그렇게 한 2년 정도 돈 벌면 삼성 하이닉스는 진짜 엄청 남겠다. 그죠? 그렇습니다. 거기 지금 이익률이 원래 뭐 예전에 한참 안 좋을 때 뭐 10%뭐 이렇게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막 50% 막 40%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네, 그죠? 40%는 넘습니다. 네. 네. 자, 여튼 하여튼 반도체 투톱이 끌어가고 그 소부장이나 이런 거 당연히 이제 같이 가는 분위기가 있을 거고 그 주가 배당으로 주주들에게도 좀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나눠주겠죠. 네. 예. 거기 삼성 주주만 해도 한 500만 명 될 걸요. 네. 그리고 아마 삼성 하이닉스 직원들도 보너스 엄청 받겠네, 그죠? 네. 아, 저기
JTBC는 뭐 하면 보너스 나와요? 50만 구독자를 달성하면 보너스가 나옵니다. 아, 진짜요? 오. 뭐예요 지금 얼마입니까? 지금 아니 현 제가 이렇게 50만을 만들어야겠다는 목표가 확실하게 있지 않았는데 네. 올해가 한 열흘 좀 안 남은 거잖아요. 근데 50만도 한 5천여 명 정도 남았어요. 오. 그러니까 네. 괜히 이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막 한 48만 그러면 이랬으면 이제 포기를 했을 했을 텐데 마지막 불꽃을 태우고 싶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48만으로 만드시든지 아니면 50만 만드실 둘 중에 하나로 하시면 됩니다. 다 구독 취소하시든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혹시 안 누른 구독 버튼 다시 눌러주시면 대단히 최부장이 감사합니다. 감기 걸린 이유가 있어요. 아 이것 때문에 50만 걱정에 잠을 못 이루다. 최 부장 좀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네, 살려주십시오. 근데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우리가 계속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게 네.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이나 우리나 전 세계 산업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일단 AI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반도체도 그냥 AI에 함께 도매급으로 묶여서 판단되곤 했었는데 요 최근에 이제 점점 분화되기 시작했어요. 이 산업을 바라보는 이 시선이 네. AI 보니까 많이 투자해가지고 수익 안 나가지고 제 조만간에 쓰러질 것 같았는데 이런 어떤 우려를 받는 회사도 있고 가만히 내버려뒀더니 이제 점점 치고 올라가서 역시 쟤네들이 1등할 것 같아라고 좀 주목을 받는 회사도 있는 반면에 어쨌거나 그러니까 AI 생태계에 대해서는 왕좌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죽어야 됩니다. 예, 의자 뺏기 게임 같은 거예요. 네. 모두가 다 왕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어쨌거나 한정적으로 나중에 패권을 잡는 게 다 먹는 시장이 될 거라는 예상 속에서 누군가는 죽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AI 경쟁과 상관없이 누구라도 반도체는 필요하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AI의 수혜를 그치. 입는 게 반도체 섹터지. 맞습니다. 반도체가 AI 속에 들어가 있는 섹터는 아니구나. 예를 들어서 이제 자주 드는 예시가 뭐 미국의 이제 서부 개발이나 철도 개발할 때 결국 철도 회사나 광산 개발 회사가 돈 번 게 아니라 리바이스가 돈 벌었다. 그렇죠. 그래서 수많은 인부들이 창바지 입었어야 됐으니까. 네, 그런 곡괭이 것처럼 팔고. AI 경쟁은 알아서들 해. 네. 반도체는 우리가 팔게. 라고 하니까 AI 관련한 이 테마도 묻어나면서 옥석 가리기랑도 상관이 없고 누구나 반도체는 필요하다라고 하니까 네. 여전히 계속 아무리 봐도 눈 씻고 봐도 리스크나 악재가 아직은 안 보인다. 계속 장밋빛 전망이 이어간다. 네. 지금 의자 뺏기 게임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으니까 이제 의자를 지금 팔고 있는 건데 거기서 우리나라 근데 그럼 왜 떨어졌냐 주가가 최근에 AI 버블이라 그래가지고 뭐 오라클이 뭐 돈을 많이 빌려서 네. 뭐 이익률이 떨어지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전반적으로 안 좋았거든요. 근데 다시 생각해 보면 오라클이 안 좋은 거면 오라클이 안 좋은 거지 거기 메모리 팔고 있는 우리는 왜 떨어지냐고 뭐 이게 되게 억울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우리가 우려해야 되는 부분들은 공장을 좀 대규모로 증설을 하게 되거나 그러면 공급이 늘어나게 되고 AI 버블이 꺼졌을 때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고 공장 가동률이 낮아져서 적자가 나는 경우. 근데 그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더라도 27년 이전에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가 잘 안 보이는데 갑자기 오라클 떨어지면서 같이 떨어졌거든요. 네. 근데 이게 보면은 역시 이게 나만 잘한다고 주가가 다시 가는 게 아니라 대체적으로 분위기가 좀 좋아야 되는구나라는 게 그렇죠. 있는 건데 네. 거기서 오라클이 난데없이 틱톡을 인수한다 그러면서 주가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AI 버블론에서 벗어난 게 아니라 네. 틱톡을 인수한다고 주가가 딱 올라가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뭐 코어이브를 비롯한 네오 클라우드 업체부터 해갖고 다 같이 올랐어요. 네. 그래갖고 어느덧 보니까 우리나라도 4,200이 돼 있다라는 게 참 흥미로운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국 지금 반도체 업체들이 엄청 뭐 기업 공개도 하고 그러니까 상장 같은 거 많이 하던데 네. 여기는 지금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여기 공모가 기준으로 해서 첫날 주가가 425%, 693%뭐 이렇게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첫날에만 한 6배, 5배 이렇게 막 오른 거예요. 그렇죠. 이제 무어스레드라든지 메타엑스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인데 이름 들어봐도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러면 실력이 얼마나 뛰어난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실력이 뛰어나진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뭐 그랬으면은 어딘가에서 많이 샀겠죠. 근데 보니까 중국 내에서만 팔리고 있는 걸로 봐서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제 H백이나 그러니까 첨단 GPU를 이제 못 사게 자꾸 하니까 미국에서 네, 우리가 만들래. 만들래라고 하고 있는 건데 만들어지는데 퀄리티가 별로 안 좋단 말이죠. 네. 근데 퀄리티가 좋으면 업체들이 안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강제로 사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퀄리티가 좀 떨어지는데도. 네. 그래가지고 매출이 늘어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요. 그러니까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거는 이제 강제로 사게 하는 거다 하는 느낌이 좀 있다 보니까 주가가 야 여긴 무조건 팔린다. 라는 인식이 심어지면서 네. 이쪽에 그 중국의 그 저 GPU 만드는 뭐 인공지능 반도체 만드는 회사들이 굉장히 주가가 빨리 그 상장을 해서 주가가 막 엄청나게 올랐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거 잘못 쓰면 뭐 문제 생기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뭐 중국이니까 뭐 알아서 하겠죠. 안 사도 문제 생길걸요? 뭐 엔비디아 GPU가 좋은데요. 그래갖고 사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해도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환율은 좀 뼈 아픕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얼마죠? 1480? 지금 3원, 4원 네. 뭐 그랬다. 아 오늘도 좀 올랐네. 네. 사흘 연속 1,480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환율이 요 정도는 사실 이제 1,500원 거의 다 왔다고 봐야 되는 건데. 이것도 빠밤을 해야 될 텐데 그죠? 네? 다섯 빠밤. 번째 뉴스 빠밤을 하셔야 돼요. 신이 안 나서 따단. 슬픈 원달러 환율 1,480원 돌파 따단. 네, 이거는 어쨌든 우리 뭐 수출하는 기업들이야 뭐 좋을지 몰라도 네. 뭐 우리 물가도 많이 불안해 그리고 환율이 이렇게 많이 그러니까 우리 돈 가치가 많이 떨어졌다는 것 자체가 우리 자산도 많이 깎이는 거기도 하고 또 이렇게 되면 양극화도 좀 많이 심해질 것 같고 사회 안정성이 좀 해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에요. 네. 이게 예전에는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는 게 되게 좋은 거였거든요. 그래야 이제 수출을 잘 할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하도 모든 나라가 자기네 환율을 올리려고 노력을 많이 해갖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한다거나 이런 제재를 받았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지금 환율이 되게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위기 때문에 오른 게 아니라는 거는 다들 인지하고 계시잖아요. 위기 때문에 올라왔으면 뭐 진작에 내려왔겠죠. 근데 이게 계속 올라가 있으니까 이게 뭐지? 라는 이게 약간 인지 부조화가 좀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제가 그러면은 이런 상황을 먼저 경험해봤던 나라는 어디 있을까 해가지고 제가 일본 관련한 일본 환율을 쭉 스터디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일본 환율이 달러당 77엔 하다가 지금 150엔이 넘었어요. 2배. 2배가 넘죠. 네. 같은 기간에 우리나라가 1,100원에서 1,400원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심각하네. 네, 그 일본이 그럼 야 너네는 그때 어땠니?라는 질문에서 시작했던 건데 내용들을 보니까 처음에는 그 엔고 그러니까 환율이 낮은 상황에 있을 때 아베노믹스를 통해서 막 금리도 낮추고 환율 약하게 만들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한 거예요. 근데 안 내려가는 거예요 환율. 그러니까 환율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답도 올라가서 엔저가 됐네. 엔저가 됐는데 이거 좋은 거 맞아? 라는 얘기가 또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같은 기간에 나타났던 현상이 관광객이 어마어마하게 늘었어요. 싸니까. 예, 싸니까. 그리고 갑자기 그 집 나갔던 기업들이 돌아온다는 얘기들도 막 하고. 왜 돌아와요, 근데? 싸니까. 그러니까 일본에서 만들어서 팔면 싸게 팔 수 있어요. 외국에서 공장 짓는 것보다 여기가 더 싸다고 보는 예, 거예요. 옛날에는 뭐 어디 동남아 가서 공장 짓고 하는 게 훨씬 싸니까 거기서 했는데 이제는 일본에서 저도 뭐 가격 차이 크게 안 난다. 그러면 이제 일본에서 하겠죠 뭐. 그렇죠. 그리고서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좋은데 거기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 물가가 올라가는 측면이 좀 부담스러운 게 있는 네네. 거고 그리고 우리가 너무 싸구려가 된 거 아니야? 라는 인식이 일본에서 굉장히 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이 거치면서 지금은 그렇고 140엔에서 한번 막아보려 그러다가 뭐 150엔에서 막아보려 그러다가 지금 이제 160엔에서 지금 막고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도 지금 이 높은 환율을 조금 적응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조정 가야 되겠지만 1,200원, 1,100원으로 가는 그런 걸로 가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일본에서 그 당시에 분석했던 것도 우리나라랑 똑같아요. 사람들이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이거를 이제 해외 쪽에다가 자산을 많이 사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무역 수지보다 그 투자해서 벌어들인 소득 수지가 더 높게 나타나는 일본은 그 경지까지 갔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는 무역 수지가 소득 수지가 훨씬 높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야 우리나라 경제 체질의 변화가 어떤 부분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
근데 그거를 적응할 때까지는 이제 분명히 이게 좀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인가는 고민을 해봐야 되는 영역인 것 같아요. 아까 저 프로님 말씀하셨던 양극화 문제도 있고 그쵸. 물가가 올라가는 문제도 있고 수출 기업과 내수 기업의 격차의 문제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우리나라가 세부적으로 미세 조정을 해가야 되는 네네네.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물가가 사실 꽤 많이 올랐잖아요. 우리 체감 물가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요게 아마 환율이 이렇게 되면 곧 더 큰 영향이 올 거고 그러면 그 전에 뭐 한 달에 500만 원 받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버는 돈이 이제 500이 아닌 거지. 500만 원 정도의 가치가 이제 아닌 상황이 이제 곧 될 거라. 그러면 전체가 다 어깨동무하고 약간 주저앉는 느낌이라 이거 괜찮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일단은 지금 권 기자님 말씀처럼 우리가 옛날 뭐 1200대나 뭐 1300 초반이나 막 이렇게 확 내려가기는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여러 가지 상황상 그런 장기적인 전망은 일단은 또 여러 가지 경제 주체들의 이해관계, 물가를 어떻게 할 거야, 개인 소득을 어떻게 할 거야, 수출 기업에 방점을 둘 거야, 수입은 어떻게 할 거야 이런 것까지 나중에 뭉쳐서 생각을 해봐야 될 복잡한 함수긴 한데요. 일단 단기간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쉽게 라고 했을 때 지금 일단은 12월 30이 의환 마지막 날이거든요. 예. 12월 33령. 예. 네. 그날 종가가 사실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그렇죠. 예. 아. 예, 그날 종가로 국가 채무가 확정이 되고요. 그래요. 예. 은행들 대외 자산 채무가 확정되고요. 기업들 관련한 여러 가지 채무도 확정됩니다. 그래서 그 1년 통계 가지고 그거 가지고 내년 1년 통계나 각종 신인도가 이제 줄줄이 영향을 미쳐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뭐 최저임금 같은 거 하나 건드리면 한 60개 이상 지표가 연동하는 것처럼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지난주부터 물론 이 단기간에 이 높은 환율을 정부가 뭐 당국이 방관하지 않겠다는 건 우리가 뭐 간접적으로 하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최근에 갑자기 대책들이 쏟아져 나오거든요. 하느니 심지어 지난주 금요일에 갑자기 임시금통위를 했어요. 그렇죠. 예, 이거는 계엄 때 한 번 하는 거고요. 그래요. 뭐 서프라임이나 뭐 일본 뭐 후쿠시마 대지진 뭐 이런 어떤 진짜 위기 상황, 진짜 예, 급한 상황. 큰 사달이 났을 때만 하는 건데 예. 지금 갑자기 지금 한국은행이 임시 금통위를 할 정도의 뭔 일이야? 그래서 지금 오히려 시장이 더 당황할 정도로 그러니까 한국은행도 지금 기민하게 뭔가 움직여야 되고요. 정부도 기재부도 움직이고 있고 심지어 청와대 실장이 7대 기업을 만나가지고 야 그렇죠. 내년도 너 환율 어떻게 할 거야? 환전할 거야 말 거야? 계획서 내. 그리고 이제 연금도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다 한다는 거고 다양한 지금 대책들을 막 쏟아내거나 쏟아내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쏟아낸다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 연말 종가를 최대한 낮추기 위한 단기 목표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이제 상반기까지 그러면 일단 넘어갈 때 어떻게 하느냐인데 지금 시장이 제가 볼 때는 수급이 너무 짧아요. 지금 연말이기 때문에 돈들이 많이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아주 제가 볼 때는 단기간에 그래? 우리 이거 배팅하면 무조건 저쪽에서 내려주는 거야? 1480선에서 계속 받쳐준다 이거지. 그럼 뭐 환 가지고 장난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시장이. 그렇죠. 예. 수급은 너무 씬하고 장사 치면 저쪽에서 무조건 막아주니까 너무 좋은 시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실 한 전쟁은 연말을 두고 정부는 종가를 낮춰야 되고 장난치는 사람 이제 그 상황을 알고 환세력들은 연말까지 네. 재밌는 장세가 계속 이어지는 거니까 일단은 여기까지는 그렇게 간다고 보고 힘겨루기라고 보고요. 네. 이걸 넘기고 나면 단기간에 어떻게 될 거냐는 전망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조금씩 지금을 고점이라고 보고 조금씩은 낮아진다는 전망이 아직은 많습니다. 네네. 특히 이제 제가 가장 뭐 그래도 업계에서 이제 환 관련해서는 제일 그 권위 있는 전망이 그래도 하나은행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요? 예, 외환은행이니까요. 예, 그쪽에서는 1380선에서 50선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는 전망을 언제? 억제됐어요. 1,400이 아니라 1,380이요. 예, 1300선 그러니까 언제? 이틀 됐어요. 그러니까 언제 언제 그 내려가냐고. 돈이 되냐고. 내년에. 내년에? 예, 지금이 고점이고 이제 거기까지 내려간다는 거예요. 지금도 쭉. 그래요? 예. 이유가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뭐 미국의 금리, 우리 금리, 뭐 유동성, 뭐 이런 글로벌한 환경도 그래도 지금 최악의 상황이었을 때랑 다 스위치는 반대로 켜졌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펀더멘탈이 올해보다 훨씬 좋다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경제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나가는 돈이 들
나갈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 그다음에 이제 내년에 WGBI라고 해서 왜 국채지수 편입이 되거든요. 그 돈이 이제 들어오거든요. 그게 이제 큰 수급이 좀 담당이 될 것 같다 등등등 여러 이유를 봤을 때 네. 내년 상반기에 어쨌거나 지금을 고점으로 해서 조금씩 내려간다는 전망이 많아서요. 이 부분은 좀 내려가기를 희망해 보면서 환율이 이거보다 더 전망해 오르진 않을 것 보겠습니다. 같다. 네. 네. 제가 복도에서 얻은 정보에 따르면은 하이닉스 뭐 제대로 된 정보가 아니라는 거죠. 아,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의 직원들 성과급을 줘야 되기 때문에 달러를 원화로 바꿔야 환전할 필요가 있다. 근데 굉장한데요. 이번에 엄청나게 그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네. 성과급을 그걸로 줄 텐데. 환율 내려온다. 이런 정보를 좀 이 복도에서 희망이 있습니다. 입수했습니다. 네, 확실히 회사가 크니까 이런 것도 좋네요. 환율에도 영향을 줄 정도가 되고. 좋습니다. 자, 하여튼 환율 걱정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아마도 지금이 고점 아니겠느냐는 전망. 그리고 또 삼성 SK가 직원들 인센티브 주려면 적어도 달러 많이 바꿔야 될 것 같다는 전망. 그래서 환율은 조금 단기적으로는 안정을 찾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네. 자, 다음 또 어떤 이슈 있었죠? 네, 6번째 키워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 사상 첫 금액 기준 대출 제한 조치입니다. 네, 올해 상반기에 이제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기 시작하면서 6.27 대책이 나왔죠. 사상 처음으로 6억 이상 대출 금지라고 하는 초강수를 발표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안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어서 뭐 9.7 공급 대책 나오고 그리고 11호 대책이 추가로 나옵니다. 이게 조금 셌는데 서울 전 지역이랑 경기도 일부를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선정을 했고요. 지정을 했고 대출 규제를 더 강화했죠. 15억 초과는 4억, 25억 초과는 2억으로 훨씬 더 강하게 조였습니다. 네. 뭐 1주택자 전세 대출할 때 갭투자 제한하는 이런 안들이 담기면서 일단 시장이 좀 얼어붙긴 했는데 이게 얼어붙은 거지 안정화된 거는 아니다. 이런 해석들이 있죠. 네. 근데 뭐 어쩔 수 없이 돈 많이 풀리고 또 우리 돈 가치가 떨어지면 부동산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기도 하고요. 그것도 그러니까- 아마 환율이랑도 무관하진 않은 것 같은데. 환율이랑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생각은 못 해봤는데요. 그래요? 네. 미국에서 사오는 건 아닌 것 같아가지고. 다 연결돼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어떤 구조가 있냐면 네. 이렇게 경기가 안 좋으면은 공급도 안 좋고 수요도 안 좋아요. 근데 이제 경기가 좀 좋아지면은 부동산 수요가 좋아지거든요. 근데 공급은 들어가려면은 경기가 좋구나 부동산을 지어야지라고 생각하면 한 2년 있다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시차가 발생을 해요. 그러면은 그 시차가 발생을 했을 때 이거를 메워주는 게 이게 일단 수요 정책이거든요. 네. 수요 억제 정책을 통해서 2년만 좀 어떻게 좀 잘 눌러놓으면 그 다음부터 2년 후부터 공급이 된다라는 것들이 가시화가 되면서 좀 부동산 시장이 안정이 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공급을 늘리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 대책들이 되게 무시무시하잖아요. 뭐 6억 이상 대출 안 해준다, 네. 4억 이상 안 해준다, 토지거래 허가를 하려면은 무조건 살아야 된다. 이름도 무서운 토지거래 허가제를 서울 전역으로 적용한다. 네. 요즘에 부동산 좀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래가 안 돼요. 거래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어디 구하려 그래봐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또 올라요. 그래갖고 굉장히 지금 부동산 시장에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건데 그렇다고 이거 섣불리 풀었다가 가격 튀면 이것도 잡을 방법도 별로 없고 이럴 때는 지금 그 최 부장님의 해안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부동산은 최 부장님이죠. 아니 진짜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예상한 대로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상한 대로. 네. 이렇게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할 때부터 전세값이 오를 거라고 우리 예상했잖아요. 근데 지금 실제로 전세값이 오르고 있어요. 역시 최 부장님. 대단합니다. 분석이 아니라 옛날에 했던 분석이 맞다는 얘기만 해도 끝나버리는군요. 내가 그랬잖아. 아니 그 너무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재미있는 거 제가 또 했던 말 중에 맞는 거. 제 주식 오르면 주식 팔아서 집 산다고 제가 말했을 때 네. 그 입 다물라고 했잖아요. 근데 자금 조달 계획서 최근에 이제 매매할 때 보면 6억 이상 아파트는 전부 쓰게 돼 있어요. 이 돈 어디서 갖고 온 돈이냐고. 근데 자금 조달로 에다가 주식을 쓴 사람이 그 액수를 합하면 1조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부장님은 오늘 내일 하시는 거죠? 목소리가 지금 갈수록 이 시간 단위로 분 단위로 달라지고 있어. 너무 마음이 아프네. 예, 뭐 따뜻한 차례다는 좀 제가 예. 좀 이따가 좀만 기다리시면 제가 그 삼구갈비 갈비탕 국물을 좀 드릴게요. 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최 부장님 얘기는 오늘보다 옛날 거 다시 찾아보는 걸로
아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저는 방법은 모르겠어요. 저도 어.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거 진짜 대통령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진짜 답이 없다? 어려운 문제인 네. 것 같아요. 이게 그러나 어떻게 갈지는 뻔히 보였었고 실제로 그렇게 가고 있다. 그쵸 수요를 완전히 누를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부동산 정말 이게 답이 참 어려운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일곱 번째 그- 키워드 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이거 아까 상법 개정 얘기하면 잠깐 어. 언급이 됐었는데 짧게 설명 드릴까요? 네. 네, 지금 일단 1, 2차 상법 개정이 됐어요. 중요한 우리 시장의 개혁 조치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이 그동안 이제 법에 회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네. 주주라는 두 글자가 딱 들어가면서 이제 임원들이 규범적으로 명명백백하게 이제 주주 보호에 대해서 본인들의 분명한 의무로 이제 삼도록 되어 있다. 네. 큰 발전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전자주주총회가 또 도입이 됐습니다. 어떤 분들은 야, IT 한국에서 뭐 전자주주총회 당연히 되는 거지 이게 뭐 이렇게 큰 개혁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가 됐다는 걸 뭐냐면 이제 비로소 주주가 사람 대접 받게 됐다는 뜻이거든요. 솔직히 네. 말하면. 그런데 사람 대접을 어디서 받아요? 주총 가서 내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 모든 대기업들이 이 정기 주총 날짜가 네. 일주일에 몰려 있어요. 그리고 어떤 데들은 맞아. 뭐 대놓고 말하긴 그렇습니다만 다 한 날 한시입니다 사실상. 3월 막주 뭐 금요일 뭐 이때 많이 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에 가가지고 주주 노릇 좀 해야지. 네. 문 열어 주주 왔다. 이리 오너라 하고 뻥 차고 들어가고 싶어도 못 가. 한 3-4종목 갖고 있잖아요. 하나밖에 못 가요. 맞아. 다 같은 날에. 일부러 지방 지사에서 주총하는 기업도 그리고 그 있습니다. 하나 내가 진짜요? 이거 꼭 가가지고 내가 이거는 너무 크리티컬 이슈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진짜 가서 한마디 한다. 그러면 주총 장소가 어디 연수원 산골짜기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못 가요. 그러니까 사람 대접하라고 의무로 넣어놨는데 사람으로서 권리 행사를 이제 가려고 하면 못 가는 일을 막기 위해서 그래? 집에서 전자주총회 해. 이게 그러니까 사실상 투표권 보장처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네. 단순히 IT 기술 하나가 들어온 게 아니고요. 주주들이 이제 적어도 주총에서 말을 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게 주주권 강화에 이게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개혁 조치가 있었다라고 네. 말씀드리고요. 이제 감사위원 같은 것들은 이제 독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놨고 집중 투표제 같은 것들도 사실은 중요한데요. 이사회 이런 것들을 다 사실은 미국 같은 데는요 지분에 꼭 그렇게 비례하라 말하지 않아도 지분에 비례해서 뽑혀요 결론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다 20대 20 갖고 있으면은 우리 지금 5명이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사회를 우리가 주주면 이사회를 네. 구성한다 그러면 대충 우리가 선호하는 사람들이 한 20%씩 들어가 있어요. 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소수 그러니까 사람은 적지만 지분이 많은 소위 말하는 이제 지배주주나 이 사람들이 거의 100% 다 꽂아버리죠. 다 꽂아버리잖아요. 네. 이거를 왜곡하기 위해서 집중투표제가 그래도 좀 필요한데 그동안 사실은 법에 있었어요. 그런데 정관으로 배제할 수 있다라는 단서 조항을 넣고 그동안 개혁이 됐기 때문에 모든 회사들이 다 정관으로 빼버렸어요 이거를. 그건 이제 2조 이상짜리는 못 빼도록 하면서 사실상 이제 주주들도 이사회에 그래도 이제 집중 투표를 통해서 한두 명이라도 넣을 수 있도록 네네. 하는 지배권에 이제 점점 더 이제 주주권이 가까이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배당이 좀 적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배당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배당 소득 분리과세하고 분리과세. 그 최고 세율도 좀 낮추는 방안이 시장의 기대에 부합했는지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으나 그러나 어쨌거나 뭐. 크게 진일보했죠. 그래서 네. 일단 통과가 됐고요. 앞으로 이제 3차 자사주 의무 소각도 곧 처리될 예정이라고 해서요. 우리 이제 자본시장 관련해서 누누이 지적돼 왔었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착착착 진행되고 있다. 이게 사실은 아까 우리 부동산도 답도 안 나오고 뭐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만은 자본시장이 선진화돼야 부동산으로 가는 자금도 사실상 좀 이쪽으로 네. 올 수 있는 거고 아까 우리 경 기자님이 중국 관련한 반도체 업체라든지 로봇 회사라든지 하다못해 뭐 별거 아닌 전기차 회사들도 중국에서는 상장하거나 신규 자본 조달하면 조 단위씩은 금방 모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런 기능이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자본시장이 선진화될 때 비로소 우리가 자본시장의 기능이 뭔지를 체험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지금 올해 있었다. 예. 그렇게 해야 또 우리 산업도 발전하는 거죠. 그렇죠. 뭐 그런 예. 쪽으로 이제 돈이 자꾸 몰려야 공장이라도 하나 더 짓고 그럼요. 뭐 R&D라도 더 하고 할 텐데 지금은 죄다 이제 뭐 조금만 벌면 다 부동산 가니까 이게 큰
뭐 그렇죠. 어떤 산업 발전하기에는 좀 쉽지 않았는데 네. 이쪽으로 이제 많이 간다는 거, 그럴 여러 기반들이 좀 많이 마련됐다는 거. 그리고 이게 되게 네. 저는 인식을 바꾸면 많은 부분들이 바뀔 수가 있는데 이게 안 바뀌니까 이렇게 이제 디테일하게 제도가 하나씩 도입이 되는 거거든요. 네.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정프로님하고 저하고 5대5로 돈을 내 가지고 동업을 해서 편의점을 하는데 거기서 일은 제가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일했으면 월급 받아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편의점에서 받은 돈을 반반 냈으니까 반반 나눠 가져야 되는데 저는 제 월급도 받아가고 거기서 번 돈도 제가 자꾸 빼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럼 정프로님께서 저한테 그럼 뭐야. 50% 투자를 맡기겠습니까? 안 맡기죠. 너무나 지극히 상식적인 일인데 네. 그거 가지고 야 돈 좀 빼먹지 마라고 하는 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 빼먹지 말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게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자본주의였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사례를 제가 자주 듣냐면은 네. 러시아에서 그런 기업들을 찾아다니면서 투자를 하던 미국 투자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돈 빼먹지 마 하는데 그래갖고 돈 빼먹지 마 그래갖고 돈 안 빼먹으니까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네. 근데 한 번은 이제 그 러시아의 무서운 푸틴 대통령하고 친한 그런 사람 기업에 가서 당신 돈 빼먹지 마. 그래가지고 올리가르히 뭐 이런 애들. 그런 애죠. 네. 그래가지고 그 사람 담당 변호사가 감옥에서 죽었어요. 어머. 홍차 마셨구나. 의문사? 뭘 먹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네. 근데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아니 그냥 돈 빼먹지 말라 그런 건데 사람까지 죽여야 되겠냐 그래갖고 그게 유엔까지 올라가서 이슈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돈 빼먹지 말라는 구조를 만드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빼먹던 곳에서는 예. 그렇겠죠. 그래갖고 돈 빼먹지 않는 문화가 돼야 그게 완전히 제도화 돼야 그래야 누구나 다 와서 돈을 넣을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게 아까 전프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돈 빼먹지 않는다라는 것을 누가 믿을 수 있게 돼야 그래가지고 외국인들도 들어오게 하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정말 우리나라 자본시장 발전뿐만 아니라 그 경제산업의 사이즈를 키워가려 그러면은 돈 빼먹지 말라는 말 정도는 당당하게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좀 그게 듭니다. 당연한 건데 사실 그죠. 네. 근데 아직 멀었어요. 어저께도 어떤 기업 회장이 돈 빼먹지 마 사건으로 유죄를 받았습니다. 일단은요. 근데 헤드라인이 뭐라고 찍히는지 아세요? 무슨 회장 유죄, 경영 공백 우려. 돈 빼먹어가지고 감옥 간 사람 때문에 경영 공백이 우려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경영을 돈을 빼먹어서 들어간 사람인데. 그 사람 경영 못하게 해야지. 근데 아직도 헤드라인 그렇게 뽑혀요. 그래요. 예. 자, 그 말고도 뭐 저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 사태도 있었고 또 산재와의 전쟁 선포. 저는 개인정보 대규모 네. 유출 사태에서 네. 왜 KT 얘기는 아무도 안 해요? KT 얘기 안 했나요 우리가? KT 얘기를 한창 하다가 아니 쿠팡이 SKT 너무 얘기를 많이 했고 KT 그렇죠. 크게 얘기는 터져서? 안 하고 넘어갔어요. 그랬나? KT 얘기 좀 하려 그랬는데 네. 그 조사단도 KT 조사하다가 야 쿠팡 났다 그랬고 댓글 예. 옮겼다 그래가지고 네. 그 SKT 쿠팡에서 되게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규모가 다르지 않나요, 근데 같이 KT랑 맞. SKT. 근데 KT. KT는 네. 여기는 돈 빼간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돈이 빠졌어요. 실제 피해가 그렇게 있었는데. 아, 그래요? 건수는 쿠팡이 제일 많은 것 같고. 근데 KT가 그거였나요? 그 중계기 이렇게 네. 그게 맞아요. KT였나요? 맞습니다. 뭐 그랬던 기억이 또 나네요. 근데 이번에 진짜 고객 정보 유출 너무 돼가지고 네. 와 거의 역대급 해인 것 같아요. 아휴, 이제 뭐 더 가져갈 게 있나 롯데카드도 싶더라고요. 있었다. 맞다. 네, 아. 롯데카드. 네. 맞아요. 자, 그리고 뭐 산재와의 전쟁 선포 또 국민성장펀드 150조 요거 시동 걸었다는 거, AI 반도체 뭐 7대 메가 프로젝트 등등 이런 키워드들이 있었고 저 산재 얘기 한 마디만 하고 산재 얘기 싶습니다. 하나 더 갑니다. 네. 산재 통계를 보면은 네. 95% 이상이 50인 이하 사업장에서 발생을 해요. 아. 근데 우리가 이거를 진짜 구조적으로 바꾸지 않으면은 상징적으로 자꾸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큰 회사들에서 난 사고들만 관심을 가지고 큰 회사에서 나왔던 일들만 지적을 하고 큰 회사에서 나왔던 부분들만 제재를 하기 시작하면은 큰 회사들은 상대적으로 더 안전한데 더 걔네들은 안전해지고 나머지 95%가 사망하고 있는 그 사업장은 별로 그렇게 안전해지지 않는 상태가 방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보도에 나오지 않더라도 제도를 꼭 누군가 막 정치인이 큰 소리를 내지 않더라도 그쪽에서 나는 실질적인 산재를 줄이기 위한 노력들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 하긴 대기업들이 아무래도 뉴스에 훨씬 더 자주 등장하고 거기서는 누구 하나 뭐 큰 사고를 당하면 이제 굉장히 사회적 관심도 많고 한데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산재는 굉장히 작은 회사들에서 이제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예. 근데 일단은 대통령이 좀 세게 얘기했고 네. 장관이 직을 걸겠다고 하면서 네. 조금 뭐랄까요 사회적 캠페인처럼 아무튼 좀 여론의 관심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산재 문제가.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기업 측에서 신경을 많이 쓰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현장에 취재를 해보면 특히 이제 건설 쪽 아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한번 제가 가보기도 하고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큰 건설사인데요. 보통은 이제 현장 담당 임원들이 따로 있고 거기는 현장 소장이라 이런 체계로 가지 않습니까? 네네. 본사는 본사고. 근데 지금 이제 비상시국이니까 예를 들어서 본사 일을 쉽게 말하면 행정이나 관리나 재무나 이런 쪽 하는 사람들도 임원들이 담당 그 현장을 따로 하나씩 더 맡은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기존에 예를 들어서 이쪽 현장 담당은 예를 들어서 뭐 신 기자인데 제가 이제 본사 인사 담당인데도 너도 저희 같이 가서 책임져. 그래서 저쪽이 잘하는지 본사를 다시 가서 또 더블 체크를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 예를 들면 이런 정도까지는 조금씩 뭔가 바뀌고는 있습니다. 네. 기존에 사실은 사고 나는 분들도 우리나라 근로자분도 계시지만 사실 이제 건설 현장 이런 데서는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 많거든요. 근데 안전교육 한다고 하는데 뭘 모르고 가다가 떨어지거나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현장 아침 조회하는 거 보니까 거기 이제 중국분 뭐 동남아분 많단 말이에요. 요즘 현장 근로자분들이 각국 언어로 아침 조회를 다 그 있죠. 자동 번역 이거 있죠. 네. 그거 다 채워가지고 아. 다 이해하고 체크하고 넘어가더라고요. 네네네. 예, 그런 식으로 조금씩 현장은 바뀌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조금 더 빨리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렇죠. 예. 예, 왜냐면 이제 사고 나는 건 너무 이거는 진짜 있으면 안 되는 일이잖아요. 당연하죠. 예. 출근했다 못 돌아오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노란봉투법 아직 시행 안 됐죠? 노란봉투법이요? 네, 국회 통과만 하고 아직 시행. 아, 네, 근데 그런가요? 후속 조치 논의한다고 하고 아직 안 되잖아요. 네. 자, 그 외에도 뭐 현대차 LG 배터리 공장에서 그 미국이 갑자기 막 무슨 경찰들이 막 거의 군인들이 들이닥쳐 갖고 총 들고 군사 작전이었죠. 네, 우리 사실상. 예. 노동자들 막 체포했던 그런 일도 있었고, 와, 그거 어떻게 다 해결됐나 모르겠습니다. 뭐 비자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그 뒤로는 어떻게 됐는지 항상 이게 뭔가 화제가 되면 우리가 기억을 하는데 화제됐다가 이제 그 뒤에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는 늘 잘 체크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이 비자 문제 잘 해결됐나? 요건 하여튼 저희가 순간적으로 비방용 팩트들이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아 그래요? 갔다 그 고생하셨던 분들 위로금 얼마인지 막 갑자기 이런 게 갑자기 위로금을 회사에서 위로금 지급을 회사 한 차원에서 방송, 주는 방송 거예요? 끝나고 아, 말씀드릴게요. 네. 아 그래요? 수십만 원 단위는 아니죠? 알겠습니다. 아유 진짜 우리 최윤경 부장님 감기로 너무 고생이 많으신데 네. 일단은 다른 것보다도 따뜻하게 국물 좀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따뜻하게 드시고 저는 괜찮습니다. 왜요? 예, 저는 뭐 여러분만 따뜻하게 드신다면 저는 계속해서 이렇게 떠들고 있어도 좋습니다. 자, 우리 최윤경 기자님 입에 따뜻한 100% 한우 사고를 푹 고아서 만든 육수가 들어가는 장면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장면이 삼구갈비, 삼구 순댓국으로 만든 그 따뜻한 국물 최윤경 부장님이 굉장히 만족하고 드시는 모습. 진짜 올리고. 옷이랑 잘 어울리지 않아요? 올림픽 중계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우리의 좋습니다. 최윤경 부장님이 네. 자, 목이 훨씬 좋아지셨을 거고요. 네. 네, 역시 또 감기로 고생하고 있는 우리 박시동 평론가님. 제가 국밥 전문이거든요. 네. 기가 막힙니다 지금 국물이. 기가 막힙니까? 영혼이 네. 위로되는 맛입니다. 영원히 위로돼요. 그렇습니다. 소울푸드군요. 자, 중간 유통 없이 직접 생산하고 판매하기 때문에 바로 이 가격에 드릴 수 있는 겁니다. 3,900원이란 놀라운 가격에 여러분께 보내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가성비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이보다 더 맛있고 이보다 더 저렴한 삼구갈비 순댓국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아마 우리 고기- 윤경 선배가 네. 사실 숟가락들 힘도 없는데 보니까 숟가락질 계속해서 완국한 것 같습니다. 숟가락들 힘도 없는 건 그만큼 맛있다.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맛있자. 네. 자, 저희 영상 더보기 링크에서 지금 바로 구매하시면 되겠고요. 일단 드신 분들의 한번 소감을 들어볼까요? 우리 박시동 평론가님 여전히 계속 씹고 계신데 조금 저작 활동 마무리되면 이제 여쭤보도록 하고요. 우리 신 기자님은 어떠셨습니까? 근데 박시동 평론가님 워낙 국밥 전문인데 네. 사실 저는 순대국밥을 제가 직접 찾아 먹지는 않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 맛있습니다. 맛있습니다. 일단 국물의 농도가 적당히 진하고 뽀얗고 아. 잡내 역시 없고 네. 그게 핵심이죠. 국물이 거의
우유 같아요 느낌이. 맞아요. 뽀예요. 예, 어떻게 하면 이렇게 뽀얀지 모르겠어요. 뼈를 다 파도 녹이고. 예? 사실 순대만 많이 들어있으면은 진짜 좀 약간 그런데 섭섭하지. 네, 파가 엄청 싱싱한 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우리 최은경 부장님 네, 맛있습니다. 맛있습니까? 네, 목소리가 한결 편해지신 것 부드러워졌나요?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훈훈하게 삼구갈비, 삼구 순댓국 나눠 먹으면서 오늘 시간은 마무리를 좀 하고요. 저희는 내일 뭐 혹자는 내일 2부인데 뭘 방송까지 하냐 이런 분들 계십니다만 전혀 그렇지가 않죠. 심지어 저희는 12월 25일도 하나요? 예. 네. 그렇습니다. 25일도 한다고요? 예. 네. 1월 1일도 일도 합니다. 그러니 12월 24일이 혹시 휴방일까 걱정은 저 장롱 속에 넣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 변함없이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버튼은 제발 한번 좀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올해가 가기 전 저희는 50만을 채워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상상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 오전 11시에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